참 매력적인 사람이고 귀감이 되는데 나쁘냐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자유와 한국기독교사 토파보기 손박사의 이달의 교회사 우리 기출라프 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날목이고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네, 발군의 고도 손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사의 아나키스트 홍승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또 기출라프 보도록 할 텐데 마야광 기출라프 이제 그렇게 굉장히 이제 교계 항의에 부딪힐 수 있겠네요. 제목을 마야광 기출라프로 해도 되나요? 뭐 하고 이제 근거는 이제 유대영 교수님의 논문이다. 알았습니다. 예. 제가 고대도 기출라프 기념교회 만드신 목사님하고 제가 좀 알거든요. 예전에 어디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났었어요. 박모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육지로 올라오셨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굉장히 열심히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거죠. 제 페북 친구인데요. 예, 맞습니다. 박땡땡 목사님이 저 아닙니까? 열심히 만드셨고 교회도 굉장히 이제 전시 시설도 갖추고 굉장히 폼나게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참 이 고대도 이 기출라프 교회에서 아마 또 이제 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네요. 기출라프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독일인 칼 귀출라프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라보다 앞서고 한글 위대성을 알렸다. 한글 위대성? 예, 알렸고 한글을 최초로 서방에게 알린 사람이긴 해요. 예. 그리고 체계적인 동북아 선교 전략을 구상한 분이고, 그다음에 문화의 중개자이고,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네. 뭐 칭찬 일색이네. 딱 이 얘기만 들으면 완전히 그 개신교의 마테오 리치가 분명하네. 네. 칼 귀출라프 학회 회장님 오현기 교수님께서 오현기 교수님이 난리를 치실 방송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분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뭐 오현교 교수님? 오현기 백석대학교 선교학 교수님이세요. 네. 그런데 이분 전공이신가 보네요. 보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우리 귀출라프 선교사님을 우리 손 박사가 마야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 박사님이 만든 건 아니고 마야광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출처는 정해야 되죠. 유대영 교수님의 논문. 유대영 교수님. 제국주의 침략과 아페밀스. 그분은 어디 학교신데요? 한동대학교. 한동대학. 한동대면 그래도 좀 약간 보수적인 데인데도 이렇게 쓰셨네요.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시는 분이시죠. 좋네요.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는 1828년 경부터 이제 네덜란드 선교회랑 기출라프 선교사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네덜란드 선교회는 네덜란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귀출라프의 계획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헌법이 교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의무와 권리를 국왕에게 부과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모든 종교인들의 월급, 그다음 연금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급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돈 주는 곳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귀출라프가 봐야죠. 나는
중국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졌고요. 네. 네. 그 1831년 6월에 이제 네. 방콕에서 있다가 중국으로 떠나는 배에 귀칠라프가 몸을 실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실상 둘 사이의 관계는 끝났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도 이제 귀칠라프 선교사는 자기가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다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진짜 선교사가 맞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상은 이미 관계는 끊어져 있는 상태였죠. 런던 선교회 네, 그건 이제 좀 후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중간에 그 쉬는 시간이 좀 있었던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독립 선교사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귀칠라프가 스스로 생활비, 선교비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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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1831년 2월에 첫 번째 아내였던 이제 마리안 유엘이라는 분이 잠깐만요. 아내가 여러분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또 결혼을 하시죠. 재혼 뭐 네, 저기 재혼. 사별 뭐 이런 거 아니고 첫 번째 아내는 사별이에요. 1831년 2월에 이제 첫 번째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또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아, 아내분이? 네. 그래서 상당한 양의 돈이 있었대요. 그 분이 남긴. 네. 그래서 요 돈에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네덜란드 선교회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긴 돈을 그 불리고 비즈니스에 좀 투자하는 게 아니고 누구 생각 안 납니까? 선교에 다 쓰고. 그런 분 한 분. 뭐 우리 주변에 많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분, 그 맥주 팔아서. 아, 마르틴 루터? 예, 그렇죠. 카트리나 안에 루터 비어 아직도 와인도 만들지 않았어요? 주로 맥주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직업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요. 아, 이중직이네요. 이제 독립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직업을 갖게 되는데 이게 로드 에머스트호의 통역 겸 선의로 이제 처음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일종의 항해사라고도 할 수 있죠. 통역하고 이제 그 간단한 의술을 하는. 그럼 안에서 뭐 그러니까 배에서 그 선원들을 치료하는. 네. 의사였어요 또? 네. 의무대 출신이구나. 약은 계속 똑같은 것만 줘. 나중에 약을 성분 검색해 보니까 아편이야. 아니 실제로 우리 어디야 그 군대 있을 군대 의무대. 뭐 이런 얘기 하기 정말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그 고참이 어디 가가지고 성병에 걸려왔어요. 걸려와가지고 의무대를 갔다 왔는데 제 후임병이 감기라 가지고 그 의무대를 갔다 왔는데 둘이 우연찮게 약 먹는데 이제 약을 꺼냈는데 똑같아. 뭐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 질병은 다 달라도 받아오는 약은 다 항상 같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적의 의무대 출신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요. 네, 이제 로드 에머스트호가 무슨 배냐? 이제 이게 중요할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연구자분들 아까 얘기 나왔던 오현기 교수님이라던가 허호익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로드 에머스트호가 상선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교하는 배로 이용되었다. 좀 그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보다 해몽. 네. 그러니까 칼이 선교를 위해 쓰였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칼이잖아. 그렇구나. 칼 기준. 따지고 보면 이 배는 이제 영국 제국주의 확장을 위해서 활용됐던 상업적, 외교적, 군사적 도구였다. 라고 이제 유대영 교수님은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아니고. 그거는 팩트잖아, 팩트. 네. 그거 세계사 학자들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렇죠. 왜냐한데 이 배가요. 그 원래는 다른 회사 소속의 배인데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 광저우 지부 특별위원회에서요. 배가 모자라서 이제 임대를 해서 중국 연안에서 무역과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활로를 선교가 아니죠. 무역로를 개척하는 역할을 맡았던 배인 거예요. 중국이랑 이제 교역을 서양이 해야 되는데 이제 광저우가요. 중국이 서양에게 허락했던 유일한 항구예요. 무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중국의 여기저기를 다니는 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처음으로 이제 귀칠라프를 태운 이제 로드 에머스트호가 1832년 2월에는 마카오를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9월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아하. 네. 요 시기가 이제 중국의 이제 우기와 태풍이 몰아닥치는 시기를 딱 피해서 그 교역철 그 사이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광저우 특별위원회가 배를 빌려서까지 이제 중국 북부 쪽으로 배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국의 이제 맨체스터 쪽에서 생산된 면제품이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품인데요. 이제 실이나 그렇죠. 원단 네. 이런 거. 비단이죠, 비단. 중국하고 비단이죠. 아니, 중국 비단이고 이제 저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영국에서 파는 거죠. 예, 요게 이제 해외 시장을 좀 확대해 달라고 이제 그 면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동인도 회사가 이제 홍차와 아편 거래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 상인들이 이제 영국에서 공산품을 사들여서 중국에 팔기 시작해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영국 상인들은 이제 동인도 회사가 어떤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직접 그 제품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렇죠.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 상인들보다 10% 정도 더 비싼 가격에 이제 그렇죠.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던 이 영국의 상인들이 강력하게 이제 그 동인도 회사에다가 시장 개척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 배가 아닌 배까지 빌려서 이제 중국 북부를 이제 항해해야 되는 거죠. 네. 중국 북부요? 예, 남부가.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 쪽 북부가 어디? 그러니까 광저우에서 이제 무역이 멈춰 있으니까 이제 북부까지 무역로를 개척해 달라라고 영국 상인들이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계속 압력을 넣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면을 팔고 중국에서는 도자기라든가 비단 이런 걸 사고 이제 홍차하고 이제 아편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네. 좀 세게 얘기해요 그런 거는. 왜요? 네. 그 광저우 특별위원회는 이제 로드 에머스트호에게 이제 그 지령 같은 걸 내리는데요. 무슨 지령을 내리냐면 면제품, 모제품 같은 이제 영국의 공산품을 가서 팔면서 지리적 군사적 정보를 수집해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북부에는 무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가서 물건을 팔겠다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제 밀수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양 선박이 이제 항해할 수 없는 곳에 배가 가가지고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정탐. 예. 그것도 이제 불법 정탐이죠. 영해 침해 행위죠. 예.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귀칠라프가 타고 갔던 이제 로드 에머스트호는 이제 밀수선이면서 동시에 불법 정탐선의 역할을 했던 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무대 맞네. 정보 수집.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무대 군복 맞네. 그 통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인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귀칠라프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칠라프의 입에서는 복음과 아편 거래, 그러니까 모든 그 대화가 그렇죠. 다 한 입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아편이 나쁜 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약품, 그렇죠. 약재라고 생각해요. 고통을 잊게 해주는. 에이. 그때 1800년대부터 아편은 나쁜 걸로 돼 있나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겠죠. 그리고 또 중국 정부는 그걸 계속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저 나라에서는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긴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마리화나 같은 거는 저 미국과 캐나다가 법이 다른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 그러는 거예요 귀칠라프. 왜요? 마약왕이 그렇게 하면 살려주지. 어쨌든 이제 문제는 영국에서 이게 아편이 합법화돼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대중들한테 유통이
보편적으로 돼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진짜 나쁜 걸 알면서 갔으면 나쁜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하고 가볼까요? 네. 나쁘다고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이제 상황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고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보면 이 과거가 막 매도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조선 시대를 볼 때 축첩을 하는 거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저 비윤리적 부도덕한 행위로 보잖아요. 되게 부럽다면서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정절이라든가 뭐 조강지처를 사랑하고 그 부부지도를 지키는 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지만 축첩이 어쨌든 관습화돼 있고 용인화되는 그렇죠.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그냥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그냥 생활화돼 있었는데 오늘의 관점에서 완전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드라마 중에서도 대장금이 첩이에요. 대장금 쫓아다니던 그 중종의 첩? 네. 아니요. 민정호 종사관. 그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장금이랑 뭐 해주던 지진 그 민정호 종사관. 종사관이에요. 그분이 원래 정실 부인이 있다며. 민정호 종사관. 첩이었어. 근데 엄청 로맨틱했어요. 그러니까요. 좀 쏘갔다 이런 느낌도 그 시대에는 조강지처가 있어도 대장금하고 로맨스를 해도 그러니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무비판적으로 그냥 사극이니까 하면서 보는데 또 오늘의 관점에서 또 팩트를 보면 당황스럽지. 그렇죠. 민정호에 대한 어떤 그 로맨티시즘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나왔습니까? 네, 그 아편이 그 영국 안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해외에 파는 것은 허가가 되어 있었대요. 그 나쁜 새끼들이야, 영국 새끼들이. 진짜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러니까 자국민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요. 타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좀 세계적으로는 아편이 일종의 건강식품 취급을 받고 있었다. 예. 아직 그 의학적인 국제법상의 어떤 그 임상 실험이나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알고 싶은 건 기슬라프가 이걸 파는 데 대해서 일말의 그 죄책감을 갖고 있었냐 이거지.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아편 팔았다고 마약왕이라 그래서 마치 그 저기 광고의 송강호 같네요 진짜. 국익을 위해서 일본에다가 마약을 파는 우리는 애국하는 거야 이러면서. 애국하는 일본에다가 예고편에 그 필로폰 팔면서 이게 애국하는 길이다. 그죠. 예고편 나오더라고. 그 송강호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요. 마약왕 교회서로 한번 봐야겠네. 그러니까 이 기출라프와 송강호를 비교해보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기출라프 입장에서는 선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많이 남죠. 그래서 여기서 돈을 마진을 남겨서 좋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그런 자기 합리화의 그 내면 구조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기칠라프는 어쨌든 그 내면까지는 모르겠지만 했던 행동들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크게 죄책감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당시에 그 로드 아머스트호의 이제 그 최고라고 해야 되나 책임자였던 사람이랑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중국인 관리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면서 그 아편 거래를 강요해요. 그 꼭 아편이라기보다는 통상을 강요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상하이에 들어갈 때는 이제 중국 관리들이 그 배를 끌고 와가지고요 양쯔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막아서요. 근데 이제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상륙을 하죠. 그다음에 관청으로 가니까 이제 관청 관리들이 문에 빗장을 걸고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부수고. 중국 사람들은 그 인구도 많은데 왜 그렇게 그 수세적으로 접근을 해? 그 화력에서 너무 차이가 났던 거예요. 화력에서 총도 대포 들고 막 들어오니까 그 로드 아머스트에서 다 있던 무장들이 꽤
굉장히 셌대요. 네. 그래서 이제 가면은 그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관리들을 만났을 때 취해야 되는 예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무시하고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통상을 요청했다. 와서 이제 갑질하는 거네. 그렇죠. 아 근데 그 진짜 대단하네. 총 들고 막 쏴대면서 저게 심장부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한 마리.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와 이러고는 다리 올리고 꿇어 이거 아니야. 완전히 그 조폭들 그 저기 점포 접수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 그 귀칠라프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곳 관리들이 매우 속이 좁고 무지했지만 교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매우 따뜻하게 설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이제 사실은 굉장히 달랐다. 이제 사실이 달랐다라는 내용은 또 누구의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냐면 린제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린제이 보고서. 예. 그거 아니고 네. 아닌가요? 네. 이제 로드 아머스토의 최고 책임자였던 린제이가 쓴 보고서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배의 선장은 이제 토마스 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확한 해도를 그리고 싶어 했어요. 아, 하여튼 선장들은 다 그래. 토마스 리스는 그 배를 리스했겠네. 죄송합니다. 장기 렌터카 같은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또 귀칠라프가 이제 각 항구와 강을 탐사하면서 이제 서양 해도 기존에 있던 서양 해도를 수정하는 작업들을 했대요. 근데 보면은 이제 너무 그걸 열심히 하니까 중국인 관리들이 야 니네 진짜 통상하러 온 거 맞냐? 수상하지. 예, 니네 지도 그리러 온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야 근데 그걸 은밀히 몰래 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했다는 거네. 자신이 있는 와, 거죠. 진짜 용가리 통뼈네. 예, 붙어봐. 그러면 니네 배 쭉쭉 가라앉을 걸. 쏴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귀칠라프가 당시 중국인 정보원들을 굉장히 그 잘 포섭을 하고 있었나 봐요. 중국인 그 정보원 중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말이나 개처럼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 해도를 와서 가져다 바쳤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갖다 바치는 인간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 이런 누군가에게는 그 좌절의 시간이 누군가의 절호의 기회의 시간이죠. 그 국가부도의 날. 그때 돈 번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아 한국인이 돈 번 사람도 있어요? 유아인. 아 유아인이 돈을 벌었어요? 유아인이 그 IMF 때 한몫 챙기는. 아니 그 당시에 5억을 맡기면 35%인가 준다 그랬어요. 누가요? 은행에서요? 네, IMF 때. 그래서 그 당시 얘기를 꺼내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었죠 그때.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야 뭐 저기 금 팔고 뭐 이러면서 나라 살리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뭐 돈 벌 사람들은 다 벌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그 영국이 중국 침략을 크게 도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첩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린제이랑 귀칠라프가 자신들이 했던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1833년에 런던에서 책을 출간을 하고 영국 의회에 제출을 해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 각 항구의 방어 상태, 군사들의 무장, 훈련, 보급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상세한 군사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침략 전쟁에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영국에서 출판된 이후에 아시아로 출항하는 모든 상선과 군함들은 귀칠라프의 책을 필독서로 다 가지고 항해 도중에 그 책을 필독으로 읽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상륙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런 책들이 그 선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불러일으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 문명에 대한 우월성 뭐 이런 것들에 가득 찼던 어떤 제국주의 팽창기에 굉장히 좋은 일종의 모범적 사례처럼 받아들여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드 해머스토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자신들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광저우 위원회에서는 이제 야 니들이 나중에 만약에
질문을 받아도 절대로 우리가 동인도 회사 소속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광저우위원회라는 건 동인도에서 광저우위원회. 네, 동인도에서 광저우위원회가 니들은 절대로 동인도 회사 소속이라고 얘기하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렇죠. 일단 치고 빠져라. 네. 네.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어디 좀 밀려가지고 이제 어디에 도착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게끔 우리는 그냥 영국 상선이에요. 뭐 요 정도만 얘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법 행위들을 막 하고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열이 받긴 하는데 도대체 이 배의 정체가 뭔지도 잘 모르고 예, 막지도 못하고 뭐 이랬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도 신종 바이러스는 그걸 잡을 백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속수무책이듯이 이게 수십 척이 들어온 건 아닐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린제이나 기칠라프가 우리는 이게 이런 배예요라고 얘기를 해서 정보를 받은 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그런 배는 없어요. 예, 그런 선언은 없어요라는 얘기만 자꾸 나오니까는 돌아버리겠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거는 그 해적질인데. 그렇죠. 네, 유령선이잖아요. 유령선. 그 동인도 회사에도 막 중국이 야 이거 니네 배 아니냐 항의하고 그래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뭐 이랬던 배라고 볼 수 있어요. 공작의 느낌도 나네. 그러니까요. 네, 그 실체하지 않는 회사를 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캐고 네. 이렇게 새로운 정치적 목적까지 달성하는. 그래서 황제가 직접 로드 아머스토베에 계속 칙령을 보내요.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칙령도 보내고 실제로 이제 그 군사적인 공격도 해보는데 피해를 못 입혔대요. 그러니까 뭐 활 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칙령 보내가지고 한번 칙령 전달하는데도 몇 날 며칠씩 걸릴 거 아닙니까? 황제가 뭐 그랬겠죠.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데 베이츠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린제이와 기칠라프가 이제 보고서를 낼 때는 이제 중국의 북동부 지역에 이제 열릴 거다. 네. 그리고 중국인들이 아편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라고 이제 강조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거짓 보고까지 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동인도 회사 본부는 야 니네 너무 중국에 너무 거짓말 많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니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청을 준 회사가 봐도 너무 혀를 내두를 만큼. 그러니까 화청을 실제로 준 데랑 본사랑 입장이 다른 거죠. 동인도 회사 본부는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적당히 해라. 죽을 정도만 패주고 와 이랬는데 진짜 죽이고 오니까. 그렇죠. 멘붕 오는 거 아니에요 본사가. 네. 거기서 그 뭐 귀출라프 선교사는 뭔가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막았던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누가요? 귀출라프가. 귀출라프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인권적 선교사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켰느냐. 뭐 그런 장면 안 나옵니까? 감동적인. 다 죽이는데 애는 죽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그 중국 분과 결혼을 하긴 했어요. 그것도 이제 자매인 분과 두 분과. 그게 아니 자매를 자기 아내로 삼는다고? 네, 첩으로. 이 사람 뭐? 아니 영국에 그 첩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영국은 아니죠. 이혼하려고 이혼 허락 못 받아가지고 독립한 게. 네. 성공의 신자들이 들으면 속상해하시겠다. 네. 아무튼간에 뭐 팩트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동인도 회사가 보기에는 이제 야 니네 무역하러 보냈는데 물건은 거의 팔지를 않았대요. 아 그럼 뭐였대요? 이제 그 나눠주거나 이제 아니 그냥 다시 갖고 와가지고 네 총 5,647파운드의 손해를 입은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아주 좋은 그 선행을 베풀고 온 거네. 아 그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부와 구제 사업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나? 그 한마디로 한 사람 살리기 힘들다. 글로벌 기업의 어떤 그 사회 환원 정책. 아니 개척하려면 일단은 프로모션으로 좀 물건들이 먼저 나가잖아요. 네.
네. 처음 아편 같은 것도 처음에는 싸게 팔았다가 점점 맛을 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나눠줬다는 게 아편이에요? 면직물이나 그 모직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을 싣고 떠났대요. 모직물을 주면서 아편을 그 위에다 얹어서 모직물과 면직물이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싣고 배가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뭘 팔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키가 아프리카에 신발 팔아먹을 때 그냥 공짜로 다 줬다잖아요 처음에. 발바닥이 맞아요. 발바닥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 줘 하니까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네. 어쨌든 귀칠라프가 다 갔다 와서 야 중국 북동부에 아편을 요구하는 중국인은 굉장히 많아라고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편을 주 품목으로 삼는 분들이 중국 북부로 막 진출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특히 아편 밀수에 크게 기여한 로드 아머스토의 항해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그 시장을 개척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시장을 개척한 정말 선봉장이었네. 그렇죠. 로드 아머스토. 네. 그리고 이제 로드 아머스토가 갔다 온 직후에 아편 밀수선들이 세 차례 이제 중국 북부로 가는데요. 항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아편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지 타산에 이제 똔똔이 될 정도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네. 세 번 갔다 오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로드 아머스토도 이제 미국 영국의 아편상 중에 덴트 상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덴트 상사를 대표하는 아편 밀수선으로 또 활동을 하기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귀칠라프가 중국의 아편이 보급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 확산되는데 처음 들어간 거예요? 중국 북부 쪽으로는 그 이전에는 무역이 잘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활로를 뚫으면서 이쪽에 아편의 수요가 있다라는 걸 밝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북부 쪽으로 이제 아편선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 최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은 구동매가 나중에 이제 만주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아편굴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구동매가 마셨던 아편을 귀칠라프가 통상을 타서 보급된 아편이었네. 네. 린제이가 또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중국의 해안 방어와 군사력의 형편이 없다. 린제이 보고서잖아요. 네. 그러면서 만약 영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인명과 재산의 손실 없이 놀랍게도 짧은 기간에 원하는 대로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네. 그리고 귀칠라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하고 비루한 중국 정부를 위압하지 않고 협상만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해요. 겁박을 최소한은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쉽게 일이 풀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양심의 문제가 있었다라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당시에 중국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 중에는 그 세속적인 직업을 갖는 것 때문에 이제 양심에 거리 껴서 그 세속적 직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귀칠라프는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죠. 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누구?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의 곡을 쓰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직업이 뭐였냐면 노예 거래상이었어요. 근데 이 노예 거래를 하다가 자신이 이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 잘 버는 직업을 포기하고 신부가 돼요. 성공의 신부가. 그래서 그 만든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으로 충분히 이 부도덕한 그 국제 그 현실 안에서 자기가 하는 행위를 자각할 수 있는 감수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귀칠라프는 이제 존 뉴턴 신부와는 좀 상반된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어쨌든 이후에 아편 전쟁이 벌어지고요. 아편 전쟁이 이긴 이제 영국이 이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5개의 도시를 개항장으로
중국에 요구를 하는데 광저우를 원래 있던 광저우를 빼고 나머지 4개는 다 이제 이 로드 아머스토어가 탐사했던 곳이고 이 난징 조약 체결을 할 때 조약 협상 통역이 이제 귀칠라프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근데 왜 이 사람을 대단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흑역사에 대해서 한국에서 그걸 몰랐던 거지. 네. 뭘 모르겠어요. 알면서 알려고 안 했던 거죠. 알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1832년 가을부터 1834년 말까지는 자다인 매트슨 상사의 이제 귀칠라프가 고용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최대의 마약 밀수 회사예요. 네. 맞는데 요번 제목은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기 뭐 이달의 교회사 한 다음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마약왕 귀칠라프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도 네. 뭐 크게 다를 게 없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일하다가 1834년 12월에 이제 그 영국의 통상 감독, 그러니까 관리죠. 관리가 이제 귀칠라프를 통역으로 고용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 영국 정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영 교수님은 이걸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귀칠라프는 일상의 대부분은 세속적인 직업인으로 일하고 주말이나 빈 시간을 이용하여 선교사로 일한 근대 최초의 개신교 독립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중직을 충실하게 수행한 롤모델. 네. 야, 이거 이중직 문제에 관심 많은 분들은 아주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아니 나도 이중직 관심이 많은데 자비량 선교. 뭐 그렇죠. 요즘 젊은 목회자들 선교 지망생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곤란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전범으로. 우리로 치면 꼭 그런 거 같잖아요. 주일날은 어쨌든 예배드리는데 평일날은 이제 나이트 클럽을 운영한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룸살롱을 운영한다. 러브호텔을 운영한다든가. 네, 뭐 이런. 로봇까지 괜찮아. 러브 숙박업이니까. 네. 룸살롱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18세기 다시 돌아와서 네. 욕을 하고 그러세요. 18세기 19세기잖아요. 19세기. 네. 19세기인데 그 전에 18세기에는요. 동인도 회사가 대중무역에서 계속 손해를 봤어요. 대중무역. 예, 그것도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왜냐하면 홍차 때문에. 홍차를 워낙 많이 수입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대중음료로 17세기 중엽부터 영국에서 홍차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수요는 굉장히 급증을 하는데 이게 다 중국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해결이 되냐면은 인도의 차 재배를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동인도 회사가 차 재배를 인도에서 하는 것에 성공하면서부터 이 막대한 손해가 이제 상쇄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대량 생산 공급이 가능해진 그렇죠. 시점부터. 네. 근데 이제 1834년에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차나무 씨를 가져와 가지고 캘커타 쪽에서 이제 차 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국인들이 차나무를 키우는 거나 이제 차 제조법 같은 것들을 비밀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거를 알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이걸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중국 언어와 사람에 대해 정통한 귀칠라프를 고용함으로써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대요. 그 뭐 스파이짓도 했다는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맞네 기무대. 맞아. 중국의 그 차 재배법 이런 교범을 이렇게 비밀리에 입수를 해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줬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 1834년에 이제 그 7월에 자다인 매트슨 상사 이제 아편 밀수선 중에 페어리호가 있어요. 페어리호. 페어리호 들어봤는데. 예. 1833년에 새로 건조해서 굉장히 빠른 선박이래요. 뭐 터보 엔진 달았어요? 아니지, 그때는 엔진이 아니 없는데. 어떻게 더 빨라? 그러니까 좀 더 그 해양공학적으로 만들어졌겠죠. 그 유선형을 더 그다음에 돛대를 좀 더 키운다든가. 네. 그래서 이제 페어리호가 이제 푸저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편 밀수를 막 하는 동안에 그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차나무 재배법을 알아오라고 직접 고용한 사람은 고든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고든이 귀칠라프를 고용했는데 이 두 사람은 차 재배지로 가가지고
그 차나무 씨랑 묘목을 얻고 차 제조 과정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와요. 관찰을 하고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인도로 보내는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휴양 놀러 간 척하면서 차밭에서 나는 민박을 하겠어요. 에어비앤비를 하겠어요. 이러고 노는 척하면서 산책하는 척하면서 다 보고 온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스파이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죠. 자꾸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 산업 스파이. 그렇죠. 산업 스파이죠. 지금 이제 그 아주 특허 기술을 네. 중국이나 이런데 빼돌리는. 35년에는 그 최상품 차나무 씨앗을 얻으려고 또 가거든요. 기칠라프랑 고든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때 그 중국군이 이제 알아챈 거예요. 얘네들이 왜 왔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구 총을 쏴댔대요. 하지만 그 야만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이 지켜준 기칠라프와 고든은 우이 차나무 씨앗을 얻어서 인도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온 차나무 묘목이랑 씨앗이 인도 북부에서 경작이 돼서 차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빼돌린 거잖아요. 뭐 문익점? 문익점이 땡겼어. 그러니까 문익점은 네.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추위에 얼어 죽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선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 이윤 창출과 그렇죠. 그런 어떤 그 탐욕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양아치네 무슨 양아치라뇨. 양아치죠 이게. 아무튼 나무 묘목 씨앗을 숨겨오는 건 좀 용이할 텐데 예. 묘목까지 가져오는 건 이게 부피가 커서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이걸 묘목을 가져와서 이제 재배를 해서 계속 증식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은 종자를. 네. 그런데 어쨌든 또 이후에는 인도에서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차나무가 발견이 돼서 1880년대가 되면은 이제 그 인도산 차나무의 차가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인도에서 자생했던 차로 대체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이제 귀칠라프의 이런 활동이 영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던 당시 거죠. 시적절한 네. 기묘한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영국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예, 아무튼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아편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도 이제 차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적자가 심하니까 그걸 타겟적으로 삼기 위해서 아편을 적극적으로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 논문은 그 교회사적인 내용보다는 거의 그 국제 그 거래 그 외교사적인 약간 스파이 소설 읽는 것 같아요. 그 외교사도 아니야. 이거는 뭐야 이거 그 완전히 그 흑역사잖아요.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마약 거래하면서 간 김에 야 너도 예수 믿을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 같아. 선교가 좀 부수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지금 자기 마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앞으로 결과가 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출라프도 처음에는 최소한의 그 선의를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일에 종사를 하면서 서서히 그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탐욕 그 어떤 근데 명분이 좋잖아요. 네. 내가 돈 많이 벌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선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기 10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부자 되게 만들어 주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부자 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결론은 본인이 부자 되게 100명의 선교사가 꼭 자기 혼자만으로 그 진행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본인이 부자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부자 되는 과정이 부적절해도 상관없죠. 오케이. 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 내면적인 신경의 변화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혀 선교에 그 선교를 완전히 뒷전으로 내보냈던 건 아니에요. 그 명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계속 했겠죠. 그 이제 또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했는데 선교를. 쉬는 시간 주말에. 주말. 그러니까요. 원래 평일에는 아니잖아. 평일에는 열심히 일했대잖아. 그리고 마테오리스 반도 못 따라가는데. 아편 밀수선 통역을 하면서 이제 아편 밀수에 가담을 하면서도 성경과 전도책자는 꼭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면죄부 받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밀수선 선장들이 야 그런 거 좀 낯뜨겁게 하지 마라. 뭐 혹시 아편이 주님인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기 아편 이게 야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야 뭐 이러는 느낌. 아니 이거 먹으면은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을 열리잖아. 만나기 더 빨리 만날 수 있어. 이 사람은 중독자 아니에요? 모르죠. 그 진짜 마약왕들은 마약 안 해요. 자 우리 손 박사님이 마약왕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 말만 따가지고 맨 앞에 달아요. 진짜 마약왕 요 말만 딱 기출라프 진짜 마약왕. 이거 진짜만 따가지고 진짜 마약왕. 아무튼 어쨌든 기출라프가 이제 그 선교 보고서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자기 선교 후원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안 하니까 이제 그냥 오직 신을 위해서 네 가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가 뭐 그 아편 밀수선인지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 로드 아머스트워 탔던 거, 그다음에 뭐 실프워 탔던 거, 뭐 여러 가지 배들을 타고 아편 밀수를 하면서 여행기를 적어서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이때도 이제 실프호 여행기에서는 선장과 선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배가 누구 건지 이런 게 잘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아편 밀수선인 걸 좀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항해기 말미에는 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의 상업적 관계는 현재 해안 전체에서 계속될 수 있을 정도로 기초가 잡혔다. 우리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래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 예, 뭐 이렇게 포장도 잘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네. 뭐 나도 이제 조금 희망을 얻게 되네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는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잖아. 그래서 뭐 교회 하나 지으면 되네. 어디 가가지고. 그럼 좀 싼데. 네, 인건비 싼데. 아니 뭐 싼데요. 비싼 데다 줘야지. 그래요? 네. 어이가 없다. 네. 그럼 기출라프가 아편 밀수선 통역으로서 정확히 한 게 뭐냐. 네. 이런 거. 그래 궁금하네. 네. 이거는 이제 존 비거라고 하는 아편 밀수선이 있는데요. 존 비거. 네. 아편 밀수선 존 비겁해 보이네요. 네. 비거호의 선장 윌리엄 맥케이가 예, 회사로 보낸 보고서에 이제 그 기출라프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제가 홍 박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어디죠? 112페이지 중간에 인용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자 읽을 줄 알죠? 꽤 긴데 읽어도 돼요? 네네. 17일 선박 세 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싸움을 한 다음 그 가운데 한 척이 묵은 베나레스 9상자와 묵은 파트나 2상자를 810달러에 가져갔습니다. 이 거래가 있은 직후 항구에 속한 모든 밀수 선박들이 압류되었습니다. 20일 상인 가운데 한 명이 우리에게 편지하여 이런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관리들이 경계 수위를 크게 높인 것과 다른 어려움들을 알려주면서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밀수 선박들은 여전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그 배들을 이용하여 우리와 암거래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인들이 밤에 작은 배들을 타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돈을 감정하고 아편은 그 다음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그들은 해안으로 갔습니다. 관리들은 우리에게 별다른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구와 해안에서는 경계가 심합니다. 우리가 도착한 직후 관리들이 6척의 배를 타고 와서 우리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기출라프 박사는 그런 경우에 그가 하는 관습대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위압적으로 보이기 위해 2척의 배를 대동한 채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앞으로 우리 근처에 정박하면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워서 실수로 거기에 닻을 내렸다고 말하면서 즉시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출라프가 하는 누가 쓴 거예요 이걸? 이거는 이제 존 비거호의 선장 윌리엄 맥케이. 그러니까 우리의 밀수배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렇죠. 밀수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기들이 밀수하고 있다는 거를 밀수하는 아주 긴박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거기서 기출라프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출라프를 부르면 와가지고 한 방 다 죽여버린다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중국 관리들이. 박살내버리죠. 네. 뭐 양아치들. 이 근처 우리 나발이 들어오면 다 씹어버린다 이거 아니야. 네. 대단한 그러니까 그 통역인들이 당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잘 보여주는 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아편상들이랑 흥정도 해야 되고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이제 중국 관리들이 불법 행위를 막고자 하면 그 사람들도 상대해야 되고 이제 필요하면 뇌물을 줘서 무마도 해야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방금 전에 했던 행동처럼 다 죽여버리겠어 뭐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기출라프가 매우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 박하사탕 영화 보면은 설경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순수하고 이렇게 아주 순진한 군인이었는데 광주 가서 이렇게 사람 쐈는데 여자 소녀를 죽이고 그렇죠. 그때부터 정신이 약간 맛이 가더니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안사 경찰이 돼서 보안사 남영동 분실 이런 데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그 도덕적 해이가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박하사탕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이 귀출라프도 처음부터 이렇게 난폭하고 아주 비열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점점 그 세계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뭐 거기에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익숙해진 거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쪽 세계의 언어, 관습,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 받았겠죠. 그럼요. 처음엔 쭈뼛쭈뼛했지만 점점 하면서 에라이 기양 베린 몸 이러면서 이제 확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근데 진짜로 무라일체의 경지까지 자신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대목을 보면서 그 16세기의 마테오 리치하고 19세기의 기출라프는 전혀 컨텍스트가 다르구나. 그때 16세기의 마테오 리치는 완전 마이너리티 소수자고 그렇죠. 의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납작업 들여야 돼. 베이징 가가지고. 그래서 베이징에서 제일 높은 사람 밑에 가가지고 알랑알랑 거려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갑이에요. 마테오 리치는 의리였고. 그러니까 완전 갑질에.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라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아까 뭐 언어 문명 교류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지금 이런 디테일한 묘사들을 보니까 마테오 리치는 완전히 다르네. 그 자다인 매티슨 상사의 그 사장들이 있잖아요. 자다인 매티슨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사 소속 선장들한테 필요하면 기칠라프한테 조언을 구해라라고 계속 얘기해요. 해결사네. 야, 네 문제 있어? 야, 기칠라프랑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제목 바꿔요. 뭐야? 그 해결사 기칠라프. 아니야, 마약왕이 제일 좋아. 예전에 저기 뭡니까 하정우 나오는 독일 스파이. 베를린에도 보면 거기 기칠라프 뭐 생각나냐면 그 중간에 그 해먹는 그 CIA 나오잖아요.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CIA가 중간에서 그 다 아는 거야. 주변 사람들. 그러면서 뭐 필요할 때마다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익 얻고 뭐 이런 느낌도 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칠라프는 중국어도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통역으로서 탁월하죠. 그 다음에 항로를 훤하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역관들이 잘 됐다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언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중국어가 대세죠. 중국어, 영어, 그 프랑스어나 일본어나 이 정도는 해주셔야 이제는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 저 감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요즘 또 베트남어도 좀. 베트남어 뜨나요? 1억 명이니까 거기도 할만하죠. 베트남 또 이제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장들 가운데 제임스 이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칠라프를 3일만 고용할 수 있다면 $1,000도 내겠다. 지금 몸값이 엄청 뛰었네. 아니 환산도로 얼마인지를 얘기해 줘야지. $2,000면 몇 억 아니에요, 몇 억.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한 억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그 아까 그 존 비거호 있잖아요. 그때 항해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53,000파운드를 벌어서 돌아왔고 이게 당시로서도 굉장히 큰 그리고 귀칠라프가 한번 가서 물꼬를 트면 이게 단발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이익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0달러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 그렇죠. 한 방에 크게 벌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어쨌든 완전히 정교유착, 경교유착, 경제와 경교유착이 아주 네. 아주 가장 대표적 모델을 보여주네. 네. 하여튼 경제 생활과 이 종교 생활의 아주 유착 관계잖아요. 이게. 개신교 시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천주교 들으면서 막 욕하고 막 그 해소교환이나 신축교환 이런 거 들으면서 어디 가서 자랑을 못 하겠다 이거. 천주교 막 좀 천주교도 좀 그렇네 이랬던 입장에서는 좀 네. 어쨌든 34년 12월이 되면 이제 손을 씻고 네, 관리가 되시죠. 손을 씻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다인 매트슨 상사의 통역으로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대요. 네. 그 갈등의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이 안 돼 있네. 갈등이요? 그러니까 회사 퇴사를 하면 네. 그리고 지금 손을 씻는다는 건 뭔가 이제 결단을 하고 회사를 나온다는 건데. 그 더 좋은 어디 스카우트 된 거야? 네, 그 정부 관리, 영국 정부 식민지 관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장관하려 그러죠. 장관으로 진출하는 대통령 출마 정주영 씨처럼. 그러면서 이제 자다인 매트슨 상사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교역을 북동부로 확장하는 데 협조하기 위해 통상 감독 윌리엄 네이피어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자다인도 이제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귀칠라프한테 선교비를 후원을 계속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귀칠라프는 앞으로도 문서를 번역하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돕겠다라고 이제 훈훈하게 두 사이의 관계를 이제 마무리라고 하기는 그렇죠.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고용 관계는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영국 통상 감독이 하는 가장 큰 업무가 아페밀스를 감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귀칠라프가 수석 통상 감독의 통역으로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가서 또 무슨 일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다. 뭐 이렇게 그동안도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없으신데. 왜요? 잘 팔아먹었다고? 그 두 분의 아내를 얻었다라거나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자매를 어떻게 한 남자가 다 아내로 얻었어요? 뭐 독특한 고마해. 고마해. 그 당신 불안해. 왜 그래요? 네.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상해도 양쯔강을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막 돌진해서 갑질하고 막 다 나와. 다 나와 하니까 갑자기 감신대 기자 다 나와 이러면서 막 다 걷어차고 막 다리 올리고 막 그랬던 귀칠라프가 왜 1832년 고대도에서는 왜 그렇게 선선했을까? 왠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나올 게 없어. 여기선 경제적으로 뭐 빼먹을 건 없는 도시죠. 주민들 보니까 여기는 먹을 게 안 보여. 갑자기 선교의 욕구가 너무 측은지심이 발동했나? 측은지심이 발동. 여기 사람들 너무 불쌍해. 여기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중국 사람들은 번드르르 한데. 네, 걔들 막 비단 옷을 막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고대도 사람들 막 헐벗어. 허연색 옷 입고 그냥 다 떨어진 그럼요. 쭈글쭈글하고 누런 물 들어가지고. 불쌍하지. 근데 어쨌든 당시 선교사들하고는 확실히 구별은 되는 인물이에요. 비슷한데요, 뭐. 마테오 리치 뒤에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로지에리아랑 뒤에 들어와가지고 아담 샬 뭐 이런 사람들 갑질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 무슨 주교 하나 들어와가지고 저 프란치스코에나 도미니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느낌이 나는데 나는. 그래요? 그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명분만 틀렸다 뿐이지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갑질하고 다니는 거는 네덜란드 선교회 출신으로서 아주 네덜란드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아주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아주 진짜
그러니까요. 화란적인 그런 또 기출라프의 캐릭터가 느껴지네요. 오늘 이 기출라프의 이 동남아시아와 이 중국 연안에서의 행적을 보니까 네. 저 피도 눈물도 없네. 진짜 비열한 거리네. 비열한 거리 하고 싶어서 지금 앞에 포장을 하신 거야.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언제 들어옵니까 한국은? 한국은 아까 로드 아모스도 갔다가 다시 간 거야 그러면? 네. 한국은 약간 뭐 얼마 안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 없어요? 접촉만 하고 그냥 돌아가요. 핥았네. 네, 한 달 정도 정박해 있었고 실제로 그 활동을 했던 기간은 보름 정도. 이 집 타기 전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로드 아머스토를 탔을 때 한국에 들렸다는 약간 거죠. 순진할 때. 나는 다시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달고 달아서 비열한 거리의 주인공이 돼서. 그럼 측은재심도 아니고 그때는 그 초심이었네. 초심. 약간 선교의 열정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때에 한국 충청도 앞바다에 왔다가 돌아가서는 이제 완전히 그 악기의 시인 거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 정부 악기의 시인 거 그렇죠, 그랬죠? 1840년에 이제 아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영국 점령지 행정관 겸 정보 책임자로 이제 전쟁에 개입을 했고요. 귀칠라프가요. 그다음에 40년 7월부터 41년 2월에는 딩하이라는 곳의 행정관이었고요. 41년 10월에는 이제 영국군이 닝보라는 곳을 점령하니까 그곳의 행정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 닝보에서 2명의 첩을 얻었습니다. 네. 데리고 가요 나중에? 그냥 어떻게 돼요? 1842년 5월에 영국군이 닝보를 떠나거든요. 네. 이때 2첩을 버리고 떠나요. 양아치 맞네. 그리고 영국이 징지양을 점령하니까 이제 그곳의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2첩을 내리지 않고요? 아니요, 여기선 첩을 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괴로우니까. 수십 명의 중국의 첩자를 고용해서 중국 측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영국군 사령관에게 매일매일 전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첩이 힘드니까 첩자를 구했네요. 수십 명의 수십 명의. 양아치 맞대. 네, 그리고 이제 난징 조약 때 이제 통역으로 참여를 했고요. 난징 조약으로 이제 영국이 이제 홍콩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홍콩에서 중국 비서라는 직함으로 근무했습니다. 확실히 아까 언어 얘기했지만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그 역관이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통역하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듯이 이 사람이 언어적인 게 특출나니까 이런 귀한 일을 해내는 구조. 그러니까 그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리 이미 정보를 선점해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아주 상상 이상으로 구현한 성취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건 때 언어를 갈라놓으셨겠습니까? 뭐야 갑자기. 아니 이 짓 하는 걸 아니까 언어를 갈라놓은 거 아니에요. 이대현 교수님 연구가 지금 최근 연구거든요. 이게 201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발표된 논문인데 살아남으셨어요? 이 논문이 아무튼 지금 되게 충격파를 준 건 사실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 논문에 대한 그 평가는 없어요. 피드백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출하프를 좀 이렇게 선양했던 그룹에서는 빨리 이 논문을 반박하는 연구를 빨리 하셔야지. 안 그러면 기출하프 이거 뼈도 못 추리겠는데. 그렇죠. 와, 여기 이 책에 한국 기독교 역사 책에 우리 홍 반장님 논문도 실려 있네요. 홍 반장 논문도 있죠. 아무거나 실어주는군요. 아니 그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원고 투구가 좀 적게 됐다거나 이럴 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으로 가시죠. 유대현 교수님의 결론을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한 개신교 선교사 귀칠라프는
고귀함과 조속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성품을 가졌으며 성과 속이 뒤섞인 삶을 살았다. 성과 속이. 그는 선교사의 사명감을 인카네이션이네. 인카네이션. 선교사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었고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 책자를 저술하여 배포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는 아편밀수, 아편전쟁, 난징조약, 영국의 중국 분할 점령에 이르는 일련의 제국주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귀칠라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런 양면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연구자는 그에 대해 목사와 해적, 돌팔이와 천재, 자선과 사기꾼의 잡종이라고 평했다. 귀칠라프가 열정적 개척 선교사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불편한 평가다. 그러나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것이 지나친 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동의합니다. 저 송강호가 마약왕 했다 그랬잖아요. 네. 송강호가 했던 영화들을 좀 보니까 귀칠라프가 다 있네요. 밀정,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뭐 이런 거 다 있네요. 박쥐도 있네, 박쥐. 친절한 금자씨도 있고요. 네, 박쥐도 있고. 네. 반치광. 괴물. 아, 송강호 캐릭터하고 굉장히 겹치네. 그러니까 괴물 뭐. 괴물도 있고. 살인의 추억도 있고. 살인의 추억.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귀칠라프가 선교사로서 그 로드 아메스토나 비건호 이걸 타고 다니면서 여러 사륙의 현장들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 살인의 추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처음에는 인간적 그 연민과 그 양심의 가책 같은 걸 아마 느꼈을 텐데 반복되면 무감해지거든. 저 마루타 그 731 부대에 처음 부임했던 의사들도 처음에는 인간에게 실험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굉장히 윤리적인 가책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해보고 저항도 해보다가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도 어느 순간부터 무감하게 인간을 그 생쥐라든가 그 뭐 닭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듯이 다루고 그렇죠.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증언으로도 있고 엔도샤쿠의 그 소설 중에서도 그런 과정을 묘사한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귀칠라프가 중국어 선교하기 위해서 애쓴 모습은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번역하고 출판해서 배포하고 그 이런 거 애쓰거나 뭐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네. 네. 중국어로. 예, 그리고 중국 영국 관리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은 계속했어요. 계속했지만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성과는 굉장히 안 좋았대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들고 대포 쓰고 돌아다니는데 뭘 성과가 좋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후에 중국에서 진행되는 그 반기독교 운동이라든가 이런 그 반서구 운동에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원점이 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귀칠라프 선교사님 한국에 최초로 들어오셨다고 전해졌지만 몰라도 되겠다. 패스. 패싱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분이 오셔가지고 패싱 하고 싶은 여러. 저는 그래도 귀칠라프 선교사님 굉장히 좋아해요. 뭐가 어떤 면에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냉면이고요. 두 번째가 삶은 감자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시고 한국에 처음으로 알려줘서 종파법 종자도 좋다는 점에서 아니 부항작물은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 충남 쪽에 이분이 그걸 전파하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귀칠라프 때문에 한국에 그렇죠. 감자가 확산됐다라고 보기 많은 건 없죠. 청나라에서도 많이 자기 먹으려고 심은 거요. 네, 그래서 뭐 다음에 올 때 먹게. 사실은 얘기가 이제 포테이토 칩이잖아요.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이제 정말로 막 우리 선교 역사에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한국의 고대도에 와 있던 한 달 동안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이제 성경책이 이제 어디로 가가지고 뭐 기독교인들이 생겨서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선교적 의미까지도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발견되는 게 좀 안 보이고요. 그게 아마 귀칠라프가 준 한문 성경이 관원한테 돼서
조종에도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로. 네,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 접수가 돼서 어디 뭐 폐기가 됐을 수도 있죠. 아니면 속 어느 한 구석에 짱 박히든지 뭐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유관순 언니가 봤던 성경책이 그 성경책이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내주는 거죠. 무슨 판타지를 찍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네. 절대 안 일어나겠죠. 네. 아무튼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셨던. 네.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긴 살았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귀감이 되시는. 어떻게 죽었다 이건 없습니까?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 귀족으로 죽었겠지 뭐. 그렇죠. 뭐 네, 귀족으로. 중국 비서? 네, 중국 비서. 네. 중국 비서라는. 그 비서가 중국에서는 되게 높은 직책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인민 뭐 위원회 비서관, 비서. 영어로도 시크릿이래 그럼 우리는 뭐 진짜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낮은 직급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이 발제를 지금 쭉 들으면서 이게 비단 19세기에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한국 현대사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일제강점기에 숭실 전문학교에 와서 농업을 가르쳤던 농업선교사가 있었어요. 교육선교사이자 농업선교사. 그러니까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중에 농업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YMCA하고 거기 파송된 농업을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YMCA라든가 숭실 학교가 연희전문 이런 데서 농학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숭실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루츠라는 선교사. 네. 루츠가 농학 전문가였는데 지금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한국의 아주 중요한 그 모종들 있잖아요. 종묘, 그 씨앗들, 네네. 아주 그런 것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수집을 하고 조사를 했대. 물론 그 학문적 차원에.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몬산토에. 그러니까 지금 몬산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다국적 기업 몬산토라든가 이게 그 베트남 전쟁 때 그 고엽제를 만든 회사예요. 네. 제초제를 만드는 회사가 씨앗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씨앗 회사하고 농약 회사는 같이 가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일제 말기와 한국 전쟁 전후 시기에 한국에 있는 그 작물들 그다음에 그 농산물들의 거의 대부분의 종자가 미국으로 그때 넘어갔는데 그거를 넘겨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연구가 미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한국 전쟁 시기에 미국에서 그냥 무조건적 그 밀가루가 엄청나게 넘어옵니다. 네, 그렇죠. 밀가루가 엄청 넘어와서 막 애들 다 먹이잖아요. 네. 그때 그게 정말 기독교적 박애적 관점에서 먹이려고 한 게 아니래요. 한국인의 식성을 그 쌀 주식 관습에서 밀가루 의존성을 높여서 밀가루가 아주 익숙해지게 그래서 밀가루가 아니면은 식사를 못하게 식성을 바꾸려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그냥 밀가루를 갖다 쏟아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밀가루를 먹고 이제 나중에 밀가루를 끊으면 이제 팔아먹으려고. 뭐 아까 얘기했던 나이키나 비슷한.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밥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분식은 간식이지 주식이 절대로 안 되는. 그래서 그 김밥 먹지 그 저기 빵집에서 빵만 안 먹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중에 이제 수출 정책을 농업 정책을 바꾼 게 캘리포니아에다가 한국의 종자를 가져와서 칼로스 이제 칼로스 쌀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칼로스 한국 사람들이 밀가루로 식성 전환이 안 되니까 그 밀가루 폭격은 포기를 하고 결국은 한국에는 쌀을 팔아먹어야겠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다가 대단히 쌀 농사 지대를 구축을 하고 한국의 그 쌀 종자 중에 우수한 종자를 개량해서 칼로스잖아요. 그게. 그래서 미국 쌀을 계속 강매를 했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2007년도에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래서 지금 미국 쌀이 막 들어오는 거. 이게 그 역사에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초제 그 IMF 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굴지의 그 종묘사들이 다 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한 종묘사들이 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종묘사들한테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토종 씨앗들이 다 미국 회사로 넘어가 있대요. 그래서 몬산토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작물들의 씨앗이라든가 묘목들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의 관점에서 한번 오늘의 기철라프와 함께 같이 오버를 시켜보면서 이해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을 우리가 먹기만 하면. 네. 다 넘겨주고 BTS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딱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만 할게요. 몬산토에서 우리나라 종자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몬산토나 이런 다국적 기업이 씨앗을 파종을 해서 결실을 얻잖아요. 네. 그럼 그 얻은 씨앗을 다음 해 또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 나잖아요. 그 씨를 받아가지고 다음 해 파종을 하면 거기서 결실이 안 납니다. 기술이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딱 한 해만 GMO 재배할 수 있게 그렇게 유전자를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래. 종속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농업이 미국 다국적 기업 종묘사에 종속이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제국주의적인 경제 침탈은 옛날 얘기가 아니다. 뭐 그런 말씀.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아놔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뭐 다 막아놔도 어디가 해킹해가지고 유전자 조작 씨앗을 조작해서 다시 발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하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좋겠으면 스타크래프트를 수입해서 세계를 평정하는 하여튼 뭐 그런 민족으로서 자, 아무튼 우리 손 박사님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귀철라프 좋다 나쁘다? 섞여 있다. 섞여 있다. 네. 섞여 있지만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자, 십자가 몇 개? 5개 만점에 별. 어떤 십자가 별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중요도를 중요도죠 당연히. 중요도를 매기면 어쨌든 3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요. 3개 반. 아니요, 좋든 나쁘든 중요도에서. 중요도. 우리 홍 목사님은요? 저는 2개. 2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지금 한국에 와서 뭔가 이 한국 기독교의 출발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 의미만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반수는 넘지 않는 2개. 저는 4개 반 갑니다. 십자가 4개 반. 요런 사람을 알아야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귀철라프 남부럽지 않게 또 나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시작이 안 좋았음을 좀 알고 겸허한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 오늘 귀철라프 이대영 교수님 연구는 지금 3년 전에 굉장히 주목이 됐던 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꼼꼼히 이렇게 손 박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도 나중에 역사 후대에는 100년 후에는 귀철라프랑 뭐가 달라?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네요. 뭐 나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교 현장에서 또 귀철라프와 유사한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귀철라프도 이때 자기가 아편 팔고 막 통상 트고 이게 아마 그 시대 정신 제국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이 그렇죠. 당시 세계관에 따르잖아요. 그 당시에 제국주의 세계관에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죄책감을 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선교 신학이 이 시대 정신을 보다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그래서 가릴 건 가리는 그런 어떤 분별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 아주 중요한 반면 교사가 되는 그런 인물이 기출라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손 박사님. 저는 어쨌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선교 같은 것도 지금 요즘 생각을 해보면 요즘 난민들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네 그냥 난민 아니다. 여기에 이슬람 퍼뜨리려고 들어온 애들도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도덕하고 나쁜 선교 방식인 것처럼 막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아랍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안 나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로 갔지만 거기에선 자신을 선교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비즈니스 말이에요. 예, 비즈니스로 뭐 사업차 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거는 그래도 되는 거냐? 우리에게 난민으로 들어와서 위장하고 들어온 선교사가 나쁜 거라고 한다면 비즈니스인으로 위장하고 남의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도 그렇죠. 그런 나라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몽골리 교수님 다음이나 다음번에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나가 계셨으니까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예. 네. 아무튼 기출라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면적인 면이 있지만 뭐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뭐 회사에서 계속 일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슬금슬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선교사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기출라프도 선교사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겠다. 네, 지금 우리가 하는 행태에 비춰 보았을 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하나도 제가 했던 얘기에다가 주석을 단 같이 판단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예, 비겁해 보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 매력적인 사람이고 귀감이 되는데 나쁘냐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기독교사 토파보기 메인 세미나 이전에 우리 기출라프 선교사를 봤습니다.